버틀러 자동차 정비소의 고람석 벽 틈새로 11월에 칼바람이 울부짖으며 비 냄새와 함께 수십 년 만에 북부 캘리포니아, 아니 철강시를 강타할 최악의 폭풍의 전조를 실어 날랐다. 차민호는 기름때 묻은 헝겊에 손을 닦았다. 또다시 12시간을 죽어가는 엔진에 생명을 불어넣느라 혹사당한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셨다. 42살, 그의 검은 머리칼은 때 이른 백발이 군데군데 섞여 있었고 갈색 눈 주위로 깊게 팬 주름은 그 나이 또래치고는 너무 많은 실망을 겪은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정비소는 철강시 용광구 변두리 한때 점심 도시락과 안정된 월급의 꿈을 안고 노동자들이 분주히 오가던 거리 위에 버려진 공장들이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잊힌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그 건물들 대부분은 텅 빈 차에 깨진 유리창들이 마치 세상을 향해 공허한 눈빛을 보내는 듯했다. 민호의 가게는 한때 주유소였던 건물을 차지하고 있었다. 빛바랜 간판만이 입구 위에 빗둘게 매달려 더 좋았던 시절의 유령처럼 남아있었다. 차 사장님 아직 계세요. 박태민의 목소리가 앞 사무실에서 들려왔다. 19살 청년은 6개월 전부터 민호의 견습생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 박 여사가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줄 사람을 찾는다며 데려온 후부터였다. 태민은 배우려는 열의가 넘쳤고 성실했으며 민호에게 그 나이대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 기술과 결단력만 있다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가득 찼던 시절의 자신을 핸더슨 씨, 차 마무리 중이야. 민호가 더 좋은 시절을 보냈을 1998년형 혼다 시빅 아래에서 빠져나오며 대답했다. 그 차는 은퇴한 교사인 엘리너 핸더슨 할머니의 것이었는데 할머니는 민호가 청구한 공임 5만 원도 겨우 감당할 형편이었다. 그는 2배를 청구해도 공정했을 테지만 그녀의 빠듯한 연금으로는 안정적인 교통수단 같은 사치를 누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민이 문가에 나타났다. 젊은 얼굴에 걱정이 서려 있었다. 저희 엄마가 전화하셨는데 뉴스에서 엄청 큰 태풍이 온다고 그런데요. 전력회사에서는 정전에 대비하라고 하고요. 민호는 가게 구석에 걸린 작은 텔레비전 쪽을 힐끗 보았다.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깜빡였다. 그가 3년 전 이곳을 인수했을 때부터 있던 낡은 텔레비전이었고 그의 삶의 다른 모든 것들처럼 그럭저럭 버틸 만큼만 작동했다. 폭풍은 하루 종일 몰아치고 있었어. 공기 중에 냄새가 배어 있더군. 사실 민호는 동틀녘부터 폭풍 구름이 몰려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거대한 검은 구름 덩어리가 마치 침략군처럼 태평양 쪽에서 밀려오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인이 이곳 해안 도시에 살면서 간헐적인 정전에는 익숙했지만 이번 기상 패턴은 뭔가 달랐다. 더 위험하게 느껴졌다. 바람에는 팔뚝의 털을 쭈뼛 서게 만드는 날카로움이 있었고 대기압은 마치 무게추처럼 세상을 짓누르는 듯했다. 우리 일찍 문 닫는 게 어때요? 태민이 창문이 틀 안에서 덜거덕거리는 것을 불안하게 쳐다보며 제안했다. 민호는 잠시 고민했다. 현명한 선택은 짐을 싸서 정비소 위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 자연히 계획한 것이 무엇이든 기다리는 것이리라. 하지만 핸더슨 할머니 차는 여전히 발정이 교체가 필요했고 그는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놓겠다고 약속했었다. 게다가 그에게는 달리 갈 곳도 없었다. 전 부인 로사 아니 선영은 아들 지훈이를 데리고 주말 동안 청수마을 친정집에 가 있었고 민호는 자신의 생각과 일과 함께 홀로 남겨져 있었다. 이렇게 하자. 민호가 공구함을 집어들며 말했다. 이 발정이 교체하는 거 도와주고 그러고 나서 너는 엄마한테 가거라. 만약 정전되면 우리 둘 다 여기 갇혀 있을 필요는 없잖니.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민호가 작업하는 동안 손전등을 비추며 돕기 시작했다. 아이는 손재주가 좋았고 침착하고 확실했으며 민호가 전기 시스템의 복잡한 부분을 설명할 때 경청했다. 그것은 민호에게 자신의 아버지 차상철 씨를 떠올리게 했다.
아버지는 2003년 해고 사태가 있기 전까지 오래된 강림제약 제조공장 조립 라인에서 일했었다. 상철 씨는 똑같이 참을성 있게 가르치는 방식과 정직한 노동이 그 자체로 보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사장님, 그들이 작업하는 동안 태민이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벗어날 생각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 말은 돈 더 많이 버는 곳에 가게 차리는 거요. 민호가 잠시 멈칫했다. 그 질문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특히 청구서가 수입보다 더 빨리 쌓여갈 때면 더욱 그랬다. 철강시는 결코 호황을 누리는 도시가 아니었고 용광구 대부분 주민들은 차가 말 그대로 망가지기 직전까지 몰다가 수리를 맡겼다. 청수마을의 부유한 주민들은 대리점 서비스를 이용했고 민호는 그저 찌꺼기만으로 연명하고 있었다. 여기가 집이야. 마침내 그가 대답했다. 가끔은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서 그걸 뽑아내면 남은 것마저 죽어버리기도 하거든. 태민이 대답하기도 전에 불빛이 한두 번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고 정비소는 어둠에 잠겼다. 전동 공구들이 작동을 멈추고 천장 선풍기가 게으른 회전을 멈추자 갑작스러운 침묵이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오직 분 단위로 점점 더 강해지는 바람과 빗소리만이 남아있었다. 자, 이제 끝났군. 민호가 작업대 위에 놓아둔 배터리식 랜턴을 찾으며 중얼거렸다. 희미한 LED 불빛이 어수선한 공간에 으스스한 그림자를 드리워 익숙한 공구들을 낯설고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태민이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이 작은 원형의 푸른빛을 제공했다. 아직 신호는 잡히네요. 그가 말했다. 전력회사에 전화해볼까요? 이미 알고 있을 거야. 민호가 대답했다. 이런 큰 폭풍이면 지금쯤 도시 절반은 이미 암흑일걸. 마치 그의 말을 소환이라도 한 듯 태민의 휴대폰이 긴급 재난 문자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거친 전자음이 폭풍 소음을 뚫고 두 사람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태민이 걱정이 역력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철강시 전역 악천후 경보. 최대 시속 110km 강풍 동반. 정전 12시간에서 24시간 지속 예상. 주민들은 안전한 곳에 대피할 것을 권고함. 민호가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캘리포니아니 이곳 해안 도시의 폭풍을 충분히 겪어보았기에 당국에서 사람들에게 안전한 곳에 대피하라고 할 때는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얘야. 네 엄마가 걱정하실 테니. 태민은 망설였다. 사장님은요, 정의 없이 여기서 계실 순 없잖아요. 뒷방에 발정이 하나 있어. 민호가 매끄럽게 거짓말했다. 사실 그에게는 몇 시간 동안 불 몇 개나 켤 수 있는 작은 휴대용 발정이 하나가 있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게다가 누군가는 가게가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야 하잖니. 젊은이는 미심쩍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민호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태민이는 지금 16살이고 기계 작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아들 지훈이를 너무나 많이 닮았다. 민호는 아들이 이 낙후된 동네의 허름한 정비소보다 더 나은 기회를 갖기를 바랐다. 사장님 태민이 재킷을 입으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이 폭풍 뭔가 느낌이 달라요. 민호가 그를 안심시키려던 찰나 자신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둠 속에서 그 소리가 깜짝 놀랄 만큼 크게 들렸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는 번호였지만 그의 직업상 긴급 호출은 언제 어디서든 올 수 있었다. 차씨 카센터입니다. 그가 바람소리를 뚫고 들으려고 휴대폰을 귀에 바짝 대고 대답했다. 차민호 씨 되십니까? 다급하고 긴장된 여성의 목소리였다. 여기는 청강종합병원 윤소희입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민호의 맥박이 빨라졌다. 어떤 종류의 긴급 상황이죠? 비상 발전기가 고장 났는데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전력회사에서는 우리 구역 전기를 복구하려면 몇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대형 전기 시스템 작업 가능한 분이 필요한데 시설팀 최필두 부장님께서 사장님 성함을 알려주셨어요. 군용 발정이 다뤄보신 적 있다고 하시던데요. 군 복무 시절 이야기가 나오자 민호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것은 그가 묻어두고 싶어 했던 기억들이었다. 제대한 지 8년이 지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기술들이었다. 하지만 여성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그의 망설임을 갈랐다. 부인, 저는 자동차를 고치지 병원 장비는 모릅니다. 그런 일에는 공인된 기술자가 필요할 텐데요. 차 선생님 윤소희 씨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저희가 모두에게 전화해봤어요. 공인 기술자들은 연락이 안 되거나 군 전역의 다른 긴급 상황들을 처리 중이에요. 전기 동력에 생명이 달린 환자가 37명입니다. 제발요. 최 부장님 말씀으로는 사장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민호는 눈을 감았다. 결정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태민이가 근처에 서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일방적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민호는 위기 상황에 처한 병원에 통제된 혼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다급한 목소리들, 배터리 동력으로 작동하는 의료 장비에 경고음 불가능한 확률에 맞서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소리. 주 전력 없이 지낸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가 물었다. 43분입니다. 비상 시스템은 20분 전에 고장 났고요. 휴대용 배터리 장치로 중요 장비를 가동 중이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민호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의 마음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는 이런 종류의 작업에 대한 자격이 없었다.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병원 발전기를 수리하려 시도할 처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응급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없는 것보다는 자격 없는 도움이라도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어떤 약속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소희 씨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역력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곧 오실 수 있으신가요? 민호는 어두컴컴한 정비소와 태민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둘러보았다. 밖에서는 폭풍이 절정에 달해 11월 밤을 야만적이고 위험한 무언가로 바꾸어 놓고 있었다. 그의 이성의 모든 부분이 가만히 있으라고 전문가들이 처리하게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또 다른 부분군에 입대하게 만들고 선영과 결혼하게 만들고 이 정비소를 사서 어떻게든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려 했던 바로 그 부분이 때로는 남자가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고 속삭였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태민이가 앞으로 나섰다. 사장님, 정말 이 폭풍 속에 나가시려는 거예요. 민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20년 넘게 그의 변함없는 동반자였던 금속 공구함에 공구들을 챙겨 넣고 있었다. 때로는 말이다 아들아, 인생이 안전하게 처신할 사치를 주지 않을 때가 있단다. 바람이 더욱더 거세게 울부짖었다. 마치 폭풍 그 자체가 그토록 압도적인 힘 앞에서 한낱 작은 인간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담함에 비웃는 듯했다. 하지만 차민호는 전에도 압도적인 힘과 마주한 적이 있었고 그는 여전히 서 있었다. 오늘 밤 그것으로 충분해야만 했다. 청강종합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그 자체로 자연과의 사투였다. 차민호의 15년 된 현대 픽업 트럭은 강으로 변한 거리를 헤쳐나갔고 헤드라이트는 앞 유리를 총알처럼 때리는 폭우 속에서 희미한 길을 열었다. 나무들은 불가능한 각도로 휘어졌고 가지들은 주황색 불꽃을 튀기며 떨어지는 전력선 위로 채찍처럼 휘둘러졌다. 라디오에서는 철강시 전역에 홍수 쓰러진 전선 그리고 사고에 대한 긴급 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민호는 돌풍이 트럭을 옆으로 밀어붙일 때마다 핸들을 더 꽉 잡았다.
조수석에서는 그의 공구함이 덜거덕거렸는데 그 익숙한 무게감이 주변의 혼돈 속에서 왠지 모를 위안을 주었다.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20분이나 걸려 그는 마침내 폭풍우 너머로 솟아있는 병원 건물을 보았다. 비상등이 어둠 속에서 붉은 칼날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청강종합병원은 수십 년에 걸쳐 유기적으로 성장한 여러 건물이 연결된 거대한 복합단지였다. 작은 지역 사회병원에서 시작하여 지역 외상센터로 확장된 곳이었다. 오늘 밤 그곳은 마치 포위된 요새처럼 보였다. 응급 차량들이 정문 주위에 몰려 있었고 그들의 적색과 청색 불빛이 비에 젖은 포장도로를 필사적인 색깔로 물들이고 있었다. 민호는 응급실 입구에 최대한 가까이 차를 세우고 공구함을 집어들었다. 재킷 후드를 뒤집었었지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가 다가가자 자동문이 쉭 소리를 내며 열렸고 통제된 혼란 상태의 로비가 드러났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비상등이 모든 것을 거친 그림자 속에 비추었고 평소 들리던 병원 특유의 웅웅거림은 위기 대응을 조정하는 직원들의 다급한 목소리로 대체되어 있었다. 한 여자가 작업복 차림으로 그에게 달려왔다. 검은 머리는 급하게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차 선생님 윤소희입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재킷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발전기는 어디 있습니까? 지하에 있습니다. 최필두 부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소희 씨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장비 주위에 모여있는 의료진들을 지나쳐 그를 안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병원 전력 시스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별로요. 민호가 인정했다. 하지만 전기 원리는 이해하고 있고 군용 발전기를 다뤄본 적은 있습니다. 가끔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들은 비상등이 켜진 계단에 다다랐고 소희 씨가 무거운 문을 밀어 열었다. 지하실은 파이프 전선관 그리고 병원을 유지하는 기반 시설들이 늘어선 콘크리트 복도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다. 벽에 설치된 비상등은 최소한의 조명만 제공하여 어둠으로 구분된 희미한 노란빛 웅덩이들을 만들었다. 최 부장님 소희 씨가 미로를 헤쳐나가며 외쳤다. 여기 오셨어요. 최필두 부장이 옆 복도에서 나타났다. 50대의 땅딸막한 남자로 정비 작업복을 입고 커다란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그의 그을린 얼굴에는 지난 1시간 동안 죽은 기계를 되살리려 필사적으로 애쓴 사람의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차민호 씨, 최필두라고 합니다. 이 난장판을 좀 도와주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호는 내밀어진 손을 잡았다. 단단한 악력과 손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또 다른 남자를 나타내는 굳은 살이 느껴졌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 부장이 그들을 지하실 더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전기 패널과 기계 장비들이 늘어선 벽 위에서 춤을 추었다. 주 발전기가 3대 있는데 각각 필요하다면 병원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주 전력망이 끊겼을 때 2대는 시동 중에 고장났고 3번째 놈은 작동은 했는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퉁이를 돌자 소형차 크기만 한 거대한 디젤 발정이 3대가 가득 찬 넓은 기계실로 들어섰다. 공기는 연료와 뜨거운 금속 냄새, 그리고 병원 지하에서 스며드는 축축함으로 가득했다. 발정이 한 대만이 작동 중이었고 엔진은 죽어가는 동물처럼 기침하고 푸드득거리고 있었다. 제어판에는 경고등이 빨갛게 깜빡였고 온도계는 위험할 정도로 뜨겁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얼마나 이 상태였습니까? 민호가 작동 중인 장치를 살피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다. 약 30분 정도요. 다른 놈들 중 하나라도 온라인으로 돌리려고 애썼지만 시작 순서를 밟을 때마다 다른 지점에서 계속 실패합니다. 최 부장의 목소리에는 기계를 이해하지만
자신의 전문 지식의 한계에 도달한 남자의 좌절감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첫 번째 침묵하는 발정이 옆에 무릎을 꿇고 공구함을 열었다. 익숙한 공구들의 무게와 배열이 그의 뛰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전원이 나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동을 걸려 할 때 정확히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요. 최 부장이 가장 가까운 침묵하는 발정이의 제어판으로 갔다. 여기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엔진이 돌고 연료 펌프가 작동하고 그러고 나서 시동이 걸려야 하죠.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보세요. 그가 시작 버튼을 누르자 발정이 엔진이 갈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민호는 연료 펌프가 작동하고 시동 모터가 맞물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몇 초간의 크랭킹 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엔진은 쌕쌕거리는 소리를 내며 죽었다. 다른 놈도 해보죠. 민호가 말했다. 최 부장이 두 번째 침묵하는 발정기로 가서 과정을 반복했다. 이번에는 다르게 작동했다. 엔진이 실제로 점화되어 거의 30초 동안 작동하다가 갑자기 콘크리트 방을 울리는 큰 역화 소리와 함께 꺼져버렸다. 민호는 잠시 조용히 서서 과열된 발정기의 힘겨운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관찰한 것을 정리했다. 그의 군사훈련은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이해하고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성 요소로 나누도록 가르쳤다. 소희 씨, 그가 작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위층 의료진에게 배터리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나기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정확한 시간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향해 서둘러 달려갔다. 그녀의 발소리가 콘크리트 복도에 메아리 쳤다. 민호가 최 부장에게로 몸을 돌렸다. 우선 연료 시스템부터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발정기는 30초 동안 작동했으니 연료와 공기는 공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걸 차단하고 있어요. 그는 키트에서 공구들을 꺼내 콘크리트 바닥 위에 20년간의 기계 작업으로 제2의 천성이 된 패턴으로 배열했다. 전기 시스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 발정이 모두 동일한 제어 회로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모두 동일한 전환 스위치 시스템으로 공급되죠. 보여주십시오. 최 부장이 그를 벽에 설치된 커다란 전기 패널로 안내했다. 희미한 비상등 속에서도 민호는 시스템의 복잡성을 볼 수 있었다. 병원 전체의 전력 흐름을 관리하는 수십 개의 스위치 표시 등 모니터링 장치들이 있었다. 마법이 일어나는 곳이죠. 최 부장이 말했다. 주 전원이 끊기면 이 전환 스위치들이 전력망에서 우리를 분리하고 발정이 전력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발전기들이 작동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전력을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겠군요. 민호가 말을 마쳤다. 아니면 시스템이 안전조치로 발전기들을 차단시키는 피드백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소희 씨의 목소리가 계단에서 돌아오며 메아리 쳤다. 그녀의 발소리가 빠르고 다급했다. 그녀가 발전기실 입구에 나타났다. 약간 숨이 차 있었다. 45분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민서 박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후에는 환자들을 잃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 정보의 무게가 민호의 어깨를 물리적인 부담처럼 짓눌렀다. 그는 이전에 한 번도 작업해본 적 없는 시스템을 최소한의 조명만 있는 지하실에서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진단하고 수리해야 할 시간이 45분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가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부장님, 이번 발정이 연료 시스템 작업하는 거 좀 도와주십시오. 만약 그놈을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다면 다른 놈들 작업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겁니다. 뭘 하면 되겠습니까? 민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그의 손은 필요한 공구들을 자동적으로 집어들고 있었다. 연료 필터를 우회해서 그게 작동 문제 해결하는지 볼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염된 연료나 압력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가 작업하는 동안 그의 마음 일부는 군 시절로 표류했다. 발정이 고장이 단순한 불편함 이상을 의미했던 전방 작전 기지에서의 밤들이었다. 그것은 의료 장비에 의존하는 부상당한 군인들의 생사를 의미했다. 그때 배운 기술들, 잊으려 했던 기술들이 이제 수정처럼 맑은 명료함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마치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이번 발전기의 연료 필터 하우징을 분리했다. 디젤 연료가 비상등 불빛을 반사하는 어두운 웅덩이를 만들며 콘크리트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연료 냄새가 과열된 기계의 금속성, 톡 쏘는 냄새, 그리고 위층 폭풍으로 인해 병원 기초를 통해 스며드는 축축함과 뒤섞였다. 제 키트에서 저 우회 라인 좀 건네주십시오. 그가 손전등을 꾸준히 들고 있는 최 부장에게 말했다. 펌프에서 분사 시스템으로 직접 연료를 보낼 겁니다. 최 부장이 민호의 공구함에서 유연한 연료 라인 한 줄을 꺼냈다. 이게 엔진 손상시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임시방편입니다. 제 이론이 맞다면 5분 안에 알게 될 겁니다. 민호는 이 특정 발정이 모델을 한 번도 작업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며 우회 라인을 연결했다. 원리는 보편적이었다. 연료 공기 압축 점화.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공학적 세부 사항일 뿐이었다. 위층에서는 병원 직원들이 점점 더 다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천장을 통해 울려 퍼졌다. 민호는 그 발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터리로 작동하는 장비들이 하나씩 고장나면서 환자들의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소희 씨가 20분이나 안 보이네요. 초의 부장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위층에서 조정 중일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작동시키면 전력 전환에 대비해야 할 테니까요. 민호가 마지막 연결부를 조이고 뒤로 물러섰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그가 제어판으로 가서 시작 버튼을 눌렀다. 엔진이 한 번, 두 번 돌다가 콘크리트 방을 울리는 포효와 함께 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30초 후에 꺼지는 대신 꾸준하고 강한 리듬으로 계속 작동했다. 젠장. 초의 부장이 숨을 내쉬었다. 해냈군요. 민호는 유압 냉각수 온도 전기 출력을 보여주는 게이지들을 신중하게 살폈다. 작동은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놈이 병원 전체 부하를 감당해야 하고 아직 2대나 더 남았어요. 마치 성공 소리의 소환이라도 된 듯 소희 씨가 발전기실 입구에 나타났다. 계단을 뛰어 내려오느라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시동 걸리는 소리 들었어요. 다시 온라인 된 건가요? 부분적으로요. 민호가 정의 전환 패널을 살피러 가며 대답했다. 최 부장님, 이 스위칭 시스템 이해하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만약 이 발전기를 지금 주회로에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 부장이 복잡한 스위치와 표시등 배열을 살폈다. 자동으로 중요 시스템부터 전환될 겁니다. 중환자실, 수술실, 생명유지 장치. 그러고 나서 부하가 안정되면 보조 시스템들을 가동할 거고요. 민호의 손가락이 전환 스위치 위에서 맴돌았다. 소희 씨 위층에 전화하세요. 전력 전환 시도할 거라고 알리세요. 장비 모니터링하고 변동사항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고 하세요.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재빨리 번호를 눌렀다. 김수현 박사님, 윤소희입니다. 지금 발정이 한 대 온라인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네, 대기하겠습니다. 민호가 전환 스위치를 올렸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지하실 복도 전체에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환기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는 소리가 공기를 채웠고 발전기가 병원의 중요 시스템 정의 부하를 떠맡자 엔진 소리가 바뀌었다. 작동하고 있어요. 소희 씨가 휴대폰에 대고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호를 보았다.
김 박사님 말씀으로는 중요 구역에 전원이 돌아오고는 있는데 불안정하대요. 일부 장비가 켜졌다 꺼졌다 한답니다. 민호가 미간을 찌푸리며 발전기 출력 게이지를 살폈다. 전기 부하가 최적치보다 높아서 민감한 의료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전압 변동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 발전기가 병원 전체의 부하를 감당하고 있어요. 전력을 안정시키려면 최소한 한 대 더 온라인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가 전혀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1번 발전기로 향했다. 최 부장님, 2번 발전기 계속 모니터링 해주세요. 만약 온도나 압력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즉시 끄시고요. 무슨 생각입니까? 민호가 침묵하는 발정이 옆에 무릎을 꿇고 시동 시스템을 살피기 시작했다. 이놈은 아예 연료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엔진은 도는데 점화가 안 되죠. 연료 펌프 고장일 수도 있고 점화 개통 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가 엔진룸을 열고 호스 전선 기계 부품들 미로 속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수년간의 자동차 문제 해결 경험은 그에게 명백한 문제부터 먼저 찾도록 가르쳤다. 느슨한 연결 손상된 전선 눈에 보이는 고장 흔적이 있는 부품들. 저기다. 그가 연료 펌프 릴레이 근처에 부식된 전기 연결부를 가리키며 말했다. 최 부장님, 이것 좀 보세요. 최 부장이 몸을 숙여 민호의 손전등 불빛을 따라갔다. 전기 커넥터가 녹색으로 부식되어 있었다. 금속 접점이 간신히 연결되어 있었다. 물 손상이군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결로 현상일 겁니다. 이런 지하실 환경은 정의 연결부의 최악이죠. 민호는 공구함에서 와이어 브러쉬를 꺼내 조심스럽게 접점을 닦기 시작했다. 유지보수 일정에는 습도나 온도 변화 같은 환경 요인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죠. 그가 작업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평소에는 묻어두었던 기억들로 표류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전방작전 기지 해머. 그곳에서 그는 야전 병원에서부터 통신 장비까지 모든 것에 동력을 공급하는 발전기를 6개월 동안 유지보수했었다. 원리는 같았다. 하지만 그때는 걸린 것이 달랐다. 아니, 어쩌면 다르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어쩌면 모든 수리 작업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관한 것인지도. 차 선생님. 소희 씨의 목소리가 그의 집중을 깨뜨렸다. 김 박사님께서 안정적인 전원 공급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고 싶어 하세요. 아직도 간헐적으로 장비가 꺼지고 있답니다. 민호는 부식된 연결부 청소를 마치고 전기 커플링을 다시 조립했다. 이게 작동하면 20분 안 되면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전해주세요. 그가 1번 발전기 제어판으로 가서 시작 버튼을 눌렀다. 엔진이 돌고 잠시 멈췄다가 만족스러운 우르릉 소리와 함께 시동이 걸렸다. 이번에는 안정적인 리듬으로 자리를 잡았다. 좋았어. 2대 해결, 1대 남았다. 초의 부장이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민호는 이미 3번째 발정이, 즉 과열되고 있던 발정기로 향하고 있었다. 이놈이 문제야. 과열될 때까지는 잘 작동하거든. 냉각 시스템 문제라는 뜻이지. 그가 라디에이터와 냉각 라인을 살피며 명백한 누수나 막힘이 있는지 찾았다. 최 부장님, 이 장치들 냉각수 레벨 마지막으로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매월 테스트 때 전부 확인합니다. 3주 전에는 냉각수 괜찮았어요. 민호는 냉각 라인을 따라 손을 움직이며 막힘을 나타낼 수 있는 온도 차이를 느꼈다. 워터펌프 근처에서 그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나머지 부분보다 현저히 차가운 구간이었다. 냉각 시스템 일부 막힘. 그가 진단했다. 아마 필터를 통과한 광물 침전물이나 이물질일 겁니다. 펌프가 냉각수를 효과적으로 순환시키지 못해서 부하 상태에서 엔진이 과열되는 거고요. 고칠 수 있겠습니까? 민호는 선택지들을 고려했다. 제대로 된 수리라면 냉각 시스템을 비우고 라인을 세척하고 어쩌면 워터펌프를 교체해야 하겠지만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수리를 할 시간이 없었다.
임시 방편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소희 씨, 병원 정비 보급실 좀 찾아봐 주십시오. 라디에이터 세척제나 냉각 시스템 클리너 같은 거요. 어디 있는지 최 부장님이 알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막힌 냉각 시스템, 뚫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건 뭐든지 가져오세요. 그들이 서둘러 떠나는 동안 민호는 과열되는 발전기를 계속 살폈다. 엔진은 여전히 작동 중이었지만 온도계는 다시 한번 위험구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차단되기까지 길어야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았다. 그의 휴대폰이 문자 메시지로 진동했다. 로사 안이 선영에게서 온 것이었다. 여기 폭풍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당신은 안전해. 민호는 잠시 메시지를 쳐다보았다. 전 부인과 아들이 청수마을 친정집에서 폭풍을 피하고 있을 모습을 생각했다. 그들은 아마 뉴스를 보며 군 전역의 정전 사태와 응급 대응에 대한 보도를 보고 있을 터였다. 선영은 항상 그가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밀어넣는 경향을 걱정했었고 그것이 그들의 이혼 사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그는 재빨리 답장했다. 나는 괜찮아. 병원 셔도없는 중이야. 지훈이 사랑한다고 전해줘. 최 부장과 소희 씨가 여러 병의 냉각 시스템 첨가제와 증류수 용기를 들고 돌아왔다. 이것밖에 못 찾았어요. 소희 씨가 말했다. 민호가 라벨을 살폈다. 이 정도면 될 겁니다. 최 부장님 작동 중에 냉각 시스템에 이거 넣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차단 없이 막힘을 뚫어보려고 합니다. 작동 중인 엔진 냉각 시스템에 화학물질을 추가하는 것은 위험한 절차였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관례적인 지혜가 통하지 않았다. 민호는 군에서 야전 긴급 수리가 종종 임무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는 것을 배웠었다. 그들이 세척액과 추가 냉각수를 넣으며 작업하는 동안 민호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감지했다. 이전에 들었던 통제된 다급함이 아니라 더 절박한 무언가였다. 고함소리, 뛰어다니는 발소리. 소희 씨, 그가 작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위층에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세요. 그녀가 걱정으로 굳은 얼굴로 재빨리 번호를 눌렀다. 김수연 박사님, 윤소희입니다. 또 무슨 일인가요? 네. 맙소사.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민호가 과열된 발전기에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입니까? 중환자실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대요. 소생술 시도 중인데 전압 변동 때문에 제세동기가 계속 전원이 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환자 2명도 호흡 곤란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책임감의 무게가 민호를 물리적인 타격처럼 덮쳤다. 그가 지하실에서 기계와 씨름하는 동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이론적인 것이 잔인한 현실이 된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가 물었다. 김 박사님 말씀으로는 앞으로 15분 안에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필요하대요. 그렇지 않으면 소희 씨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민호가 일어섰다. 그의 결정은 내려졌다. 최 부장님 1번과 2번 발전기를 주정위 패널과 수동으로 동기화시켜 주십시오. 병원 전기 부하를 나누기 위해 2대를 동시에 온라인으로 돌리세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희 씨 위층에 전화해서 전력 안정화시킬 거라고 하지만 전환 중에 잠시 중단될 수 있다고 알리세요. 민호는 전기 패널로 향했다. 그의 손은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침착했다. 군에서 그는 공황 상태가 군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치라는 것을 배웠었다.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기술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자신의 훈련을 신뢰해야 했다. 최 부장님, 제 구령에 맞춰 1번과 2번 발전기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세요. 자동 부하 분산 장치가 전력을 고르게 분배할 겁니다. 3번 발전기는요. 민호가 과열된 장치를 힐끗 보았다. 냉각 시스템 세척이 효과가 있었다. 온도계가 약간 내려갔지만
중요 부하를 감당할 만큼 안정적이지는 않았다. 백업으로 쓸 겁니다. 주발정이 중 하나라도 고장나면 의지할 게 있어야 하니까요. 그가 주전환 제어 장치에 자리를 잡았다. 준비됐습니까? 셋둘 하나. 지금 최 부장이 두 스위치를 동시에 올렸다. 심장이 멎을 듯한 순간 불빛이 깜빡이고 어두워졌다. 그러고는 발전기들이 동기화되면서 부하를 서로 나누었고 전기 출력이 안정되었다. 작동하고 있어요. 소희 씨가 휴대폰에 대고 말했다. 김 박사님, 지금 전원 상태는 어떻습니까? 민호는 전압이 이제 안정적이고 정상 범위 내에 있음을 보여주는 전기 게이지들을 지켜보았다. 두 대의 발전기가 함께 작동하면 예비 용량까지 갖추고 병원의 중요 시스템들을 쉽게 감당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안도감이 그를 휩쓰는 동안에도 민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폭풍은 여전히 밖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었고 위기 상황에서의 응급수리는 가장 필요할 때 고장나는 경향이 있었다. 청강종합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그 자체로 자연과의 사투였다. 차민호의 15년 된 현대 픽업 트럭은 강으로 변한 거리를 헤쳐나갔고 헤드라이트는 앞 유리를 총알처럼 때리는 폭우 속에서 희미한 길을 열었다. 나무들은 불가능한 각도로 휘어졌고 가지들은 주황색 불꽃을 튀기며 떨어지는 전력선 위로 채찍처럼 휘둘러졌다. 라디오에서는 철강시 전역에 홍수 쓰러진 전선 그리고 사고에 대한 긴급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민호는 돌풍이 트럭을 옆으로 밀어붙일 때마다 핸들을 더 꽉 잡았다. 조수석에서는 그의 공구함이 덜거덕거렸는데 그 익숙한 무게감이 주변의 혼돈 속에서 왠지 모를 위안을 주었다.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20분이나 걸려 그는 마침내 폭풍우 너머로 솟아있는 병원 건물을 보았다. 비상등이 어둠 속에서 붉은 칼날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청강종합병원은 수십 년에 걸쳐 유기적으로 성장한 여러 건물이 연결된 거대한 복합단지였다. 작은 지역 사회병원에서 시작하여 지역 외상센터로 확장된 곳이었다. 오늘 밤 그곳은 마치 포위된 요새처럼 보였다. 응급 차량들이 정문 주위에 몰려 있었고 그들의 적색과 청색 불빛이 비에 젖은 포장도로를 필사적인 색깔로 물들이고 있었다. 민호는 응급실 입구에 최대한 가까이 차를 세우고 공구함을 집어들었다. 재킷 후드를 뒤집었었지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가 다가가자 자동문이 휙 소리를 내며 열렸고 통제된 혼란 상태의 로비가 드러났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비상등이 모든 것을 거친 그림자 속에 비추었고 평소 들리던 병원 특유의 웅궁거림은 위기 대응을 조정하는 직원들의 다급한 목소리로 대체되어 있었다. 한 여자가 작업복 차림으로 그에게 달려왔다. 검은 머리는 급하게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차 선생님 윤소입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재킷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발전기는 어디 있습니까? 지하에 있습니다. 최필두 부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소희 씨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장비 주위에 모여있는 의료진들을 지나쳐 그를 안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병원 전력 시스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별로요. 민호가 인정했다. 하지만 전기 원리는 이해하고 있고 군용 발전기를 다뤄본 적은 있습니다. 가끔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들은 비상등이 켜진 계단에 다다랐고 소희 씨가 무거운 문을 밀어 열었다. 지하실은 파이프 전선관 그리고 병원을 유지하는 기반 시설들이 늘어선 콘크리트 복도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다. 벽에 설치된 비상등은 최소한의 조명만 제공하여 어둠으로 구분된 희미한 노란빛 웅덩이들을 만들었다. 최 부장님 소희 씨가 미로를 헤쳐나가며 외쳤다. 여기 오셨어요. 최필두 부장이 옆 복도에서 나타났다. 50대의 땅딸막한 남자로 정비 작업복을 입고
커다란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그의 그을린 얼굴에는 지난 1시간 동안 죽은 기계를 되살리려 필사적으로 애쓴 사람의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차민호 씨, 최필두라고 합니다. 이 난장판을 좀 도와주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호는 내밀어진 손을 잡았다. 단단한 악력과 손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또 다른 남자를 나타내는 굳은 살이 느껴졌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 부장이 그들을 지하실 더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전기 패널과 기계 장비들이 늘어선 벽 위에서 춤을 추었다. 주 발전기가 3대 있는데 각각 필요하다면 병원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주 전력망이 끊겼을 때 2대는 시동 중에 고장났고 3번째 놈은 작동은 했는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퉁이를 돌자 소형차 크기만 한 거대한 디젤 발정이 3대가 가득 찬 넓은 기계실로 들어섰다. 공기는 연료와 뜨거운 금속 냄새, 그리고 병원 지하에서 스며드는 축축함으로 가득했다. 발정이 한 대만이 작동 중이었고 엔진은 죽어가는 동물처럼 기침하고 푸드득거리고 있었다. 제어판에는 경고등이 빨갛게 깜빡였고 온도계는 위험할 정도로 뜨겁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얼마나 이 상태였습니까? 민호가 작동 중인 장치를 살피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다. 약 30분 정도요. 다른 놈들 중 하나라도 온라인으로 돌리려고 애썼지만 시작 순서를 밟을 때마다 다른 지점에서 계속 실패합니다. 최 부장의 목소리에는 기계를 이해하지만 자신의 전문 지식의 한계에 도달한 남자의 좌절감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첫 번째 침묵하는 발정이 옆에 무릎을 꿇고 공구함을 열었다. 익숙한 공구들의 무게와 배열이 그의 뛰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전원이 나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동을 걸려 할 때 정확히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요. 최 부장이 가장 가까운 침묵하는 발정이의 제어판으로 갔다. 여기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엔진이 돌고 연료 펌프가 작동하고 그러고 나서 시동이 걸려야 하죠.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보세요. 그가 시작 버튼을 누르자 발정이 엔진이 갈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민호는 연료 펌프가 작동하고 시동 모터가 맞물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몇 초간의 크랭킹 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엔진은 쌕쌕거리는 소리를 내며 죽었다. 다른 놈도 해보죠. 민호가 말했다. 최 부장이 2번째 침묵하는 발정이로 가서 과정을 반복했다. 이번에는 다르게 작동했다. 엔진이 실제로 점화되어 거의 30초 동안 작동하다가 갑자기 콘크리트 방을 울리는 큰 역화소리와 함께 꺼져버렸다. 민호는 잠시 조용히 서서 과열된 발정이의 힘겨운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관찰한 것을 정리했다. 그의 군사훈련은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이해하고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성 요소로 나누도록 가르쳤다. 소희 씨, 그가 작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위층 의료진에게 배터리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나기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정확한 시간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향해 서둘러 달려갔다. 그녀의 발소리가 콘크리트 복도에 메아리 쳤다. 민호가 최 부장에게로 몸을 돌렸다. 우선 연료 시스템부터 봐야겠습니다. 2번째 발정이는 30초 동안 작동했으니 연료와 공기는 공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걸 차단하고 있어요. 그는 키트에서 공구들을 꺼내 콘크리트 바닥 위에 20년간의 기계 작업으로 제2의 천성이 된 패턴으로 배열했다. 전기 시스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 발정이 모두 동일한 제어 회로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모두 동일한 전환 스위치 시스템으로 공급되죠. 보여주십시오. 최 부장이 그를 벽에 설치된 커다란 전기 패널로 안내했다. 희미한 비상등 속에서도 민호는 시스템의 복잡성을 볼 수 있었다.
병원 전체의 전력 흐름을 관리하는 수십 개의 스위치 표시 등 모니터링 장치들이 있었다. 마법이 일어나는 곳이죠. 최 부장이 말했다. 주 전원이 끊기면 이 전환 스위치들이 전력망에서 우리를 분리하고 발전기 전력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발전기들이 작동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전력을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겠군요. 민호가 말을 마쳤다. 아니면 시스템이 안전조치로 발전기들을 차단시키는 피드백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소희 씨의 목소리가 계단에서 돌아오며 메아리 쳤다. 그녀의 발소리가 빠르고 다급했다. 그녀가 발전기실 입구에 나타났다. 약간 숨이 차 있었다. 45분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민서 박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후에는 환자들을 잃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 정보의 무게가 민호의 어깨를 물리적인 부담처럼 짓눌렀다. 그는 이전에 한 번도 작업해 본 적 없는 시스템을 최소한의 조명만 있는 지하실에서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진단하고 수리해야 할 시간이 45분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가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부장님, 우번 발전기 연료 시스템 작업하는 거 좀 도와주십시오. 만약 그놈을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다면 다른 놈들 작업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겁니다. 뭘 하면 되겠습니까? 민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그의 손은 필요한 공구들을 자동적으로 집어들고 있었다. 연료 필터를 우회해서 그게 작동 문제 해결하는지 볼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염된 연료나 압력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가 작업하는 동안 그의 마음 일부는 군 시절로 표류했다. 발전기 고장이 단순한 불편함 이상을 의미했던 전방작전 기지에서의 밤들이었다. 그것은 의료 장비에 의존하는 부상당한 군인들의 생사를 의미했다. 그때 배운 기술들, 잊으려 했던 기술들이 이제 수정처럼 맑은 명료함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마치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T번 발전기의 연료 필터 하우징을 분리했다. 디젤 연료가 비상등 불빛을 반사하는 어두운 웅덩이를 만들며 콘크리트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연료 냄새가 과열된 기계의 금속성 톡 쏘는 냄새, 그리고 위층 폭풍으로 인해 병원 기초를 통해 스며드는 축축함과 뒤섞였다. 제 키트에서 저 우회 라인 좀 건네주십시오. 그가 손전등을 꾸준히 들고 있는 최 부장에게 말했다. 펌프에서 분사 시스템으로 직접 연료를 보낼 겁니다. 최 부장이 민호의 공구함에서 유연한 연료 라인 한 줄을 꺼냈다. 이게 엔진 손상시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임시방편입니다. 제 이론이 맞다면 5분 안에 알게 될 겁니다. 민호는 이 특정 발정이 모델을 한 번도 작업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며 우회 라인을 연결했다. 원리는 보편적이었다. 연료 공기 압축 점화.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공학적 세부 사항일 뿐이었다. 위층에서는 병원 직원들이 점점 더 다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천장을 통해 울려 퍼졌다. 민호는 그 발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터리로 작동하는 장비들이 하나씩 고장나면서 환자들의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소희 씨가 20분이나 안 보이네요. 최 부장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위층에서 조정 중일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작동시키면 전력 전환에 대비해야 할 테니까요. 민호가 마지막 연결부를 조이고 뒤로 물러섰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그가 제어판으로 가서 시작 버튼을 눌렀다. 엔진이 한 번, 두 번 돌다가 콘크리트 방을 울리는 포효와 함께 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30초 후에 꺼지는 대신 꾸준하고 강한 리듬으로 계속 작동했다. 젠장. 최 부장이 숨을 내쉬었다. 해냈군요. 민호는 유압 냉각수 온도 전기 출력을 보여주는 게이지들을 신중하게 살폈다. 작동은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놈이 병원 전체 부하를 감당해야 하고 아직 2대나 더 남았어요. 마치
성공 소리에 소환이라도 된 듯 소희 씨가 발정이실 입구에 나타났다. 계단을 뛰어 내려오느라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시동 걸리는 소리 들었어요. 다시 온라인 된 건가요? 부분적으로요. 민호가 정기 전환 패널을 살피러 가며 대답했다. 최 부장님, 이 스위칭 시스템 이해하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만약 이 발전기를 지금 주 회로에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 부장이 복잡한 스위치와 표시등 배열을 살폈다. 자동으로 중요 시스템부터 전환될 겁니다. 중환자실, 수술실, 생명유지장치. 그러고 나서 부하가 안정되면 보조 시스템들을 가동할 거고요. 민호의 손가락이 전환 스위치 위에서 맴돌았다. 소희 씨 위층에 전화하세요. 전력 전환 시도할 거라고 알리세요. 장비 모니터링하고 변동사항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고 하세요.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재빨리 번호를 눌렀다. 김수현 박사님, 윤소희입니다. 지금 발정이 한 대 온라인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네, 대기하겠습니다. 민호가 전환 스위치를 올렸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지하실, 복도 전체에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환기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는 소리가 공기를 채웠고 발전기가 병원의 중요 시스템 정의 부하를 떠맡자 엔진 소리가 바뀌었다. 작동하고 있어요. 소희 씨가 휴대폰에 대고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호를 보았다. 김 박사님 말씀으로는 중요 구역에 전원이 돌아오고는 있는데 불안정하대요. 일부 장비가 켜졌다, 꺼졌다 한답니다. 민호가 미간을 찌푸리며 발정이 출력 게이지를 살폈다. 전기 부하가 최적치보다 높아서 민감한 의료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전압 변동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 발전기가 병원 전체 부하를 감당하고 있어요. 전력을 안정시키려면 최소한 한 대 더 온라인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가 전혀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1번 발전기로 향했다. 최 부장님 2번 발정이 계속 모니터링 해주세요. 만약 온도나 압력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즉시 끄시고요. 무슨 생각입니까? 민호가 침묵하는 발정이 옆에 무릎을 꿇고 시동 시스템을 살피기 시작했다. 이놈은 아예 연료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엔진은 도는데 점화가 안 되죠. 연료 펌프 고장일 수도 있고 점화 계통 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가 엔진룸을 열고 호스 전선, 기계 부품들, 미로 속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수년간의 자동차 문제 해결 경험은 그에게 명백한 문제부터 먼저 찾도록 가르쳤다. 느슨한 연결, 손상된 전선 눈에 보이는 고장 흔적이 있는 부품들. 저기다. 그가 연료 펌프 릴레이 근처에 부식된 전기 연결부를 가리키며 말했다. 최 부장님, 이것 좀 보세요. 최 부장이 몸을 숙여 민호의 손전등 불빛을 따라갔다. 전기 커넥터가 녹색으로 부식되어 있었다. 금속 접점이 간신히 연결되어 있었다. 물 손상이군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결로 현상일 겁니다. 이런 지하실 환경은 전기 연결부의 최악이죠. 민호는 공구함에서 와이어 브러쉬를 꺼내 조심스럽게 접점을 닦기 시작했다. 유지보수 일정에는 습도나 온도 변화 같은 환경 요인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죠. 그가 작업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평소에는 묻어두었던 기억들로 표류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전방작전 기지 해머. 그곳에서 그는 야전 병원에서부터 통신 장비까지 모든 것에 동력을 공급하는 발전기를 6개월 동안 유지 보수했었다. 원리는 같았다. 하지만 그때는 걸린 것이 달랐다. 아니, 어쩌면 다르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어쩌면 모든 수리 작업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관한 것인지도. 차 선생님. 소희 씨의 목소리가 그의 집중을 깨뜨렸다. 김 박사님께서 안정적인 전원 공급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고 싶어 하세요. 아직도 간헐적으로 장비가 꺼지고 있답니다.
민호는 부식된 연결부 청소를 마치고 전기 커플링을 다시 조립했다. 이게 작동하면 20분 안 되면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전해주세요. 그가 1번 발전기 제어판으로 가서 시작 버튼을 눌렀다. 엔진이 돌고 잠시 멈췄다가 만족스러운 우르릉 소리와 함께 시동이 걸렸다. 이번에는 안정적인 리듬으로 자리를 잡았다. 좋았어, 2대 해결. 1대 남았다. 초의 부장의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민호는 이미 3번째 발정이, 즉 과열되고 있던 발정이로 향하고 있었다. 이놈이 문제야. 과열될 때까지는 잘 작동하거든. 냉각 시스템 문제라는 뜻이지. 그가 라디에이터와 냉각 라인을 살피며 명백한 누수나 막힘이 있는지 찾았다. 최 부장님, 이 장치들 냉각수 레벨 마지막으로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매월 테스트 때 전부 확인합니다. 3주 전에는 냉각수 괜찮았어요. 민호는 냉각 라인을 따라 손을 움직이며 막힘을 나타낼 수 있는 온도 차이를 느꼈다. 워터펌프 근처에서 그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나머지 부분보다 현저히 차가운 구간이었다. 냉각 시스템 일부 막힘. 그가 진단했다. 아마 필터를 통과한 광물 침전물이나 이물질일 겁니다. 펌프가 냉각수를 효과적으로 순환시키지 못해서 부하 상태에서 엔진이 과열되는 거고요. 고칠 수 있겠습니까? 민호는 선택지들을 고려했다. 제대로 된 수리라면 냉각 시스템을 비우고 라인을 세척하고 어쩌면 워터펌프를 교체해야 하겠지만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수리를 할 시간이 없었다. 임시 방편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소희 씨, 병원 정비 보급실 좀 찾아봐 주십시오. 라디에이터 세척제나 냉각 시스템 클리너 같은 거요. 어디 있는지 최 부장님이 알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막힌 냉각 시스템 뚫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건 뭐든지 가져오세요. 그들이 서둘러 떠나는 동안 민호는 과열되는 발전기를 계속 살폈다. 엔진은 여전히 작동 중이었지만 온도계는 다시 한번 위험 구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차단되기까지 길어야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았다. 그의 휴대폰이 문자 메시지로 진동했다. 로사안이 선영에게서 온 것이었다. 여기 폭풍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당신은 안전해. 민호는 잠시 메시지를 쳐다보았다. 전 부인과 아들이 청수마을 친정집에서 폭풍을 피하고 있을 모습을 생각했다. 그들은 아마 뉴스를 보며 군 전역의 정전 사태와 응급 대응에 대한 보도를 보고 있을 터였다. 선영은 항상 그가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밀어넣는 경향을 걱정했었고 그것이 그들의 이혼 사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그는 재빨리 답장했다. 나는 괜찮아. 병원 셔도없는 중이야. 지훈이 사랑한다고 전해줘. 최 부장과 소희 씨가 여러 병의 냉각 시스템, 첨가제와 증류 수용기를 들고 돌아왔다. 이것밖에 못 찾았어요. 소희 씨가 말했다. 민호가 라벨을 살폈다. 이 정도면 될 겁니다. 최 부장님 작동 중에 냉각 시스템에 이거 넣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차단 없이 막힘을 뚫어보려고 합니다. 작동 중인 엔진 냉각 시스템에 화학 물질을 추가하는 것은 위험한 절차였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관례적인 지혜가 통하지 않았다. 민호는 군에서 야전 긴급 수리가 종종 임무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는 것을 배웠었다. 그들이 세척액과 추가 냉각수를 넣으며 작업하는 동안 민호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감지했다. 이전에 들었던 통제된 다급함이 아니라 더 절박한 무언가였다. 고함소리 뛰어다니는 발소리. 소희 씨, 그가 작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위층에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세요. 그녀가 걱정으로 굳은 얼굴로 재빨리 번호를 눌렀다. 김수연 박사님, 윤소희입니다. 또 무슨 일인가요? 네. 맙소사.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민호가 과열된 발정이에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입니까? 중환자실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대요.
소생술 시도 중인데 전압 변동 때문에 제세동기가 계속 전원이 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환자 2명도 호흡 곤란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책임감의 무게가 민호를 물리적인 타격처럼 덮쳤다. 그가 지하실에서 기계와 씨름하는 동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이론적인 것이 잔인한 현실이 된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가 물었다. 김 박사님 말씀으로는 앞으로 15분 안에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필요하대요. 그렇지 않으면 소희 씨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민호가 일어섰다. 그의 결정은 내려졌다. 최 부장님 1번과 2번 발전기를 주정의 패널과 수동으로 동기화시켜 주십시오. 병원 전기 부하를 나누기 위해 2대를 동시에 온라인으로 돌리세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희 씨 위층에 전화해서 전력 안정화시킬 거라고 하지만 전환 중에 잠시 중단될 수 있다고 알리세요. 민호는 전기 패널로 향했다. 그의 손은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침착했다. 군에서 그는 공황 상태가 군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치라는 것을 배웠었다.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기술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자신의 훈련을 신뢰해야 했다. 최 부장님 제9령에 맞춰 1번과 2번 발전기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세요. 자동 부하 분산 장치가 전력을 고르게 분배할 겁니다. 3번 발전기는요. 민호가 과열된 장치를 힐끗 보았다. 냉각 시스템 세척이 효과가 있었다. 온도계가 약간 내려갔지만 중요 부하를 감당할 만큼 안정적이지는 않았다. 백업으로 쓸 겁니다. 주발전기 중 하나라도 고장나면 의지할 게 있어야 하니까요. 그가 주 전환 제어 장치에 자리를 잡았다. 준비됐습니까? 셋, 둘, 하나. 지금 최 부장이 2 스위치를 동시에 올렸다. 심장이 멎을 듯한 순간 불빛이 깜빡이고 어두워졌다. 그러고는 발전기들이 동기화되면서 부하를 서로 나누었고 전기 출력이 안정되었다. 작동하고 있어요. 소희 씨가 휴대폰에 대고 말했다. 김 박사님, 지금 전원 상태는 어떻습니까? 민호는 전압이 이제 안정적이고 정상 범위 내에 있음을 보여주는 전기 게이지들을 지켜보았다. 2대의 발전기가 함께 작동하면 예비 용량까지 갖추고 병원의 중요 시스템들을 쉽게 감당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안도감이 그를 휩쓰는 동안에도 민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폭풍은 여전히 밖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었고 위기 상황에서의 응급수리는 가장 필요할 때 고장나는 경향이 있었다. 차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강림제약의 엄청난 제안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낡은 정비소 위 그의 작은 아파트 부엌 식탁에 앉아 하염없이 식어가는 커피잔만 바라보았다. 그의 아들 지훈이는 주말 동안 외할머니 댁에 가 있었고 집 안은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박태민은 다음 날 아침에야 출근할 예정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불과 48시간 전만 해도 그는 밀린 공과금과 가게 월세를 걱정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정비공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능력과 용기를 높이 산다는 이유로 대기업의 고위직과 상상도 못할 연봉을 제안받은 것이다. 하지만 그 제안은 그의 아버지 차상철의 삶을 앗아간 바로 그 회사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쌓인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앨범 속에는 강림제약 철강시 공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다. 아버지는 강림제약에서 18년간 성실하게 일했다. 라인 반장이었고 동료들의 신망도 두터웠다. 민호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종종 공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다. 회사가 새로운 기계를 도입했을 때, 생산성이 향상되었을 때 아버지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강림제약은 아버지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자부심이자 삶의 터전이었다. 하지만 20년 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회사는 갑작스럽게 철강시 공장 폐쇄를 발표했다. 경영 악화와 해외 이전이 이유라고 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그의 아버지도 그중 하나였다. 아버지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애썼지만 40 중반의 나이에 평생 한 공장에서만 일해온 그에게 세상은 냉정했다. 아버지는 점차 말수가 줄었고 웃음을 잃었으며 술에 의지하는 날이 늘어갔다. 그리고 공장이 문을 닫은 지 3년째 되던 해, 아버지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겨우 58배 나이였다. 민호는 앨범을 덮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와 슬픔이 다시 한번 치밀어 올랐다. 강혜진 회장과 강유미 이사. 그들은 정말로 과거의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부터 정비소 문을 열었다. 태민이가 출근하자마자 그는 전날 밤새 고민했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 태민아, 나한테 하루만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냐? 무슨 일인데요? 사장님, 내 오랜 군대 동기 중에 서동욱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전기 설비 일을 하지만 예전에는 신문사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거든. 정보 찾는 데는 귀신 같은 녀석이지. 그 친구한테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 민호는 동욱에게 전화하여 20년 전 강림제약 철강시 공장 폐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의 신문기사회사 재무보고서, 노조와의 협상 기록 그 무엇이든 좋았다. 동욱은 흔쾌히 수락하며 하루 이틀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동안 민호는 착잡한 마음으로 일상적인 정비 업무를 처리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강림제약과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과연 그들이 제안한 일자리를 받아들여야 할까?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 하지만 지훈이의 미래,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 또한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틀 뒤 동욱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침통했다. 민호야, 네가 보내준 자료들 다 찾아봤는데 이건 좀 심각하다. 동욱이 보내온 파일들을 열어보았을 때 민호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20년 전 강림제약은 철강시 공장을 폐쇄했던 바로 그 해에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공장 폐쇄는 경영 악화 때문이 아니었다. 더 값싼 해외 노동력을 찾아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냉혹한 결정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공장 폐쇄 직후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주 정부로부터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대가로 말이다.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와 동료들은 회사의 거짓말에 속아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쫓겨났고 절망 속에서 죽어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회사의 총수와 이사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듯 일자리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배신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즉시 강유미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강 이사는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다소 놀란 듯했지만 다음 날 오후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민호는 창가에 앉아 끓어오르는 감정을 다스리려 애썼다. 잠시 후 강유미 이사가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세련되고 전문가적인 모습이었지만 민호의 굳은 표정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어렸다. 차민호 선생님, 갑자기 뵙자고 하셔서 놀랐습니다. 혹시 제안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강 이사님. 민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적대감이 묻어나왔다. 강림제약의 과거에 대해서요.
특히 20년 전 철강시 공장 폐쇄 사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강 이사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저는 당시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요. 그러시겠죠. 민호가 차갑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사님 어머님께서는 당시에도 회장님이셨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 모르실 리가 없겠죠. 그는 테이블 위에 동욱이 보내온 자료들을 펼쳐놓았다. 빗발엔 신문기사 재무보고서, 요약본 해고, 노동자들의 절규가 담긴 인터뷰 내용들이었다. 강림제약은 경영 악화로 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에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더군요. 그리고 수백 명을 해고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세금 감면까지 받았고요. 이게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잡한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겁니까? 강 이사는 말문이 막힌 듯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이 정도로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 공장에서 18년을 일하셨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라인 반장이셨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죠. 하지만 공장이 문을 닫은 후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 희망, 그리고 결국에는 목숨까지도요.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아버지는 회사가 어렵다는 말을 끝까지 믿으셨습니다. 자신이 경제 사이클의 희생양일 뿐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당신들 회사의 탐욕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차 선생님, 강 이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아셨으니 됐습니다. 민호가 일어섰다. 이사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회사, 그리고 그 과외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거나 책임지려 하지 않은 회사에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뒤돌아서 카페를 나가려 했다. 그때 등 뒤에서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차민호 선생. 강혜진 회장이었다. 그녀는 언제 들어왔는지 카페 안쪽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그들의 대화를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녀는 비서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일어서서 그에게 다가왔다. 병원에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다. 어머니 강 이사가 놀라 외쳤다. 괜찮다, 유미야. 강 회장이 딸을 제지하고는 민호 앞에 섰다. 차 선생, 방금 한 말들 모두 사실이오. 민호는 그녀의 똑바로 응시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입니다, 회장님. 강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회한 슬픔, 그리고 어쩌면 수치심까지도.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20년 전 나는 젊었고 야심만만했어.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지. 철강시 공장 폐쇄는 이사회의 결정이었지만 나 역시 그것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믿었어.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했고 그들의 삶을 숫자로만 취급했어. 그 결과가 당신 아버지 같은 분들의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구려. 그녀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차 선생,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한들 당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오. 당신 아버지께,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저버렸던 모든 노동자들에게 말이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대기업 총수가, 그것도 그토록 오만해 보였던 강혜진 회장이 한낱 정비공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었다.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마음속을 휘몰아치던 분노의 폭풍이
조금씩 잦아드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것일까? 단순한 사과 한마디가 20년의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장님, 그가 물었다. 강혜진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 내 딸이 당신에게 제안했던 직책 여전히 유효하오. 아니, 그 이상을 제안하고 싶소. 당신이 그 자리에 와서 다시는 우리 회사가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맡아주시오. 그리고 철강시 공장 폐쇄로 피해를 입었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기금을 즉시 조성하겠소. 그들의 건강보험, 자녀교육 재취업 훈련을 지원할 것이오. 물론 당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분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사업도 진행할 것이고. 그녀의 제안은 민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 제안이 아니었다. 이것은 과거를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이것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 아들 지훈이와도 상의해야 하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제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카페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차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경랑 속에 있었다. 강혜진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상상을 초월하는 제안. 그것은 단순한 일자리 제안이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와 철강시 노동자들의 짓밟혔던 삶에 대한 뒤늦은 속죄이자 과거를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무거운 약속이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의 슬픈 마지막 모습과 강 회장의 눈물 어린 얼굴이 교차했다. 한때는 철천지원수처럼 여겼던 이들이 내민 손을 과연 잡아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굴종일까? 박태민은 그런 민호의 고뇌를 곁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다. 사장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는 사장님 편입니다. 태민의 순수한 격려는 민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젊은 견습공은 이 복잡한 상황의 전모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가 아는 한 차민호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실력 있는 정비사였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태민은 굳게 믿었다. 주말이 되어 아들 지훈이가 외갓집에서 돌아왔다. 민호는 아들과 마주 앉아 지난 며칠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강혜진 회장과의 만남, 그녀의 사과, 그리고 철강시 노동자들을 위한 기금과 아버지 추모 사업까지 포함된 엄청난 제안까지도. 지훈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어린 시절 기억 속 할아버지는 늘 힘없고 슬픈 모습이었다. 공장이 문을 닫은 후 할아버지는 웃음을 잃었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 모든 것이 강림제약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지훈이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버지 앞에 놓인 이 기회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께서 바라셨던 건 단순한 복수나 분노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할아버지와 동료분들이 겪었던 부당함이 세상에 알려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다시 행복해지시는 것. 그걸 더 원하셨을지도 몰라요. 아들의 말은 민호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지훈이는 어느새 이렇게 어른스럽게 자라 있었던가. 아들은 아버지가 평생 짊어져온 분노와 슬픔의 무게를 이해하면서도 그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신다면
아버지는 단순히 강림제약의 직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그 동료들의 목소리가 되시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시는 거고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겠지만요. 다음날 민호는 작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아버지가 묻힌 공동묘지를 찾았다. 차가운 비석 앞에 꽃을 놓고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말들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증오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들이 내민 손을 잡으라니요.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그 제안에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도 그리고 저와 지훈이의 삶을 바꿀 기회도 담겨 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다른 분들을 도울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는 아버지의 비석을 어루만졌다. 마치 살아생전 아버지의 거칠지만 따뜻했던 손을 만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늘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셨죠. 어려운 사람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만약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답 없는 비석 앞에서 그는 아버지와의 지난 기억들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결코 복수심에 불타는 분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늘 성실했고 작은 것에도 감사했으며 아들인 자신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셨다. 어쩌면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묘지를 나서는 민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혼란 속에서 어렴풋이나마 길을 찾은 듯했다. 며칠 후 민호는 다시 한번 강유미 이사를 만났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연락했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강 이사님, 그리고 어머님께도 전해주십시오. 민호가 입을 열었다. 두 분의 제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제안을 수락할 의향이 있습니다. 강 이사의 얼굴에 안도와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다. 말씀하십시오, 차 선생님. 어떤 조건이든 경청하겠습니다. 첫째, 민호가 말했다. 제가 맡게 될 직책은 단순히 시설관리 총괄이 아니라 강림제약의 모든 생산시설 및 협력업체의 안전기준과 노동환경을 감독하고 개선하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는 20년 전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강 이사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사회에 건의하겠습니다. 둘째, 철강시 노동자들을 위한 기금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그 운영위원회에는 반드시 피해 노동자 대표와 지역 사회 대표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금의 사용 내역은 매년 공개되어야 하고요. 물론입니다. 투명성은 저희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입니다. 셋째, 제 아버지와 동료들을 위한 추모 사업은 단순히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넘어 그분들의 삶과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기리고 당시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유가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차 선생님, 민호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강림제약의 직원이 되지만 동시에 철강시의 아들이자 피해 노동자들의 동료로서 그들의 편에 서서 일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려 하거나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려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들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유미 이사는 한참 동안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타협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약속드립니다, 차민호 선생님. 아니, 차 이사님. 강림제약은 이제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악수는 단순한 고용계약의 체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와의 화해이자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으며 한 평범한 정비공이 자신의 상처를 넘어 더 큰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첫걸음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했다. 차민호는 강유미 이사와의 약속 다음 날 강림제약 본사에서 정식으로 고용계약서에 서명했다. 그의 새로운 직함은 기업 사회적 책임 및 운영 안전 담당 이사였다. 그것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었다. 강림제약의 모든 생산시설과 협력업체의 안전기준 노동 환경을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개선하며 과거 철강시 공장 폐쇄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막중한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다. 계약 체결 며칠 후 강혜진 회장이 개인적으로 그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 민호는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서울 강림제약 본사 최상층에 있는 회장 집무실로 향했다. 그곳은 병원 임시 집무실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권위 있는 공간이었지만 강혜진 회장은 의외로 소박하고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차 이사 와주어서 고맙소. 그녀가 직접 차를 내오며 말했다. 유미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소. 당신이 우리 제안을 수락해 주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과거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오.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요. 기회는 어쩌면 내가 받아야 할 것인지도 모르겠구려. 강 회장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향했다. 20년 전 나는 젊었고 회사의 성장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소. 철강시 공장 노동자들의 삶과 고통을 외면했던 것은 내 평생의 가장 큰 과오이자 후회요. 당신 아버님 차상철 씨와 그 동료분들께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리오. 그녀는 민호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민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어쩌면 아주 작은 이해와 용서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회장님, 고개를 드십시오. 저는 회장님의 진심을 믿겠습니다. 강 회장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고맙소, 차 이사. 당신의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소. 당신이 제시했던 조건들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될 것이오. 철강시 노동자 지원 기금은 즉시 설립될 것이고 당신 아버님과 동료분들을 위한 추모 사업 역시 당신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될 것이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우리 회사 내에서 양심의 목소리가 되어주길 바라오. 다시는 우리가 그런 끔찍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말이오. 그들의 만남은 길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형식적인 회의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와의 진정한 화해이자 새로운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다. 약속대로 철강시 노동자 지원 기금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운영위원회에는 민호를 비롯하여 강유미 이사 그리고 과거 철강시 공장에서 해고되었던 노동자 대표 2명과 지역 사회 인사 1명이 포함되었다. 첫 회의에서 그들은 기금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고령의 전직 노동자들에 대한 의료 지원, 그들의 손자, 손녀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그리고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논의했다. 민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들을 제시했고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그의 의견을 지지했다. 아버지와 동료들을 위한 추모 사업 역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민호는 단순한 기념비 건립을 넘어
그들의 삶과 노동의 가치를 기리고 당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용광구에 버려진 공장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작은 역사관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및 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곳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교훈을 주는 살아있는 공간이 될 터였다. 민호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강림제약의 여러 생산시설을 방문하여 안전 시스템과 노동 환경을 점검했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처음에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광범위한 권한에 대해 의구심을 품거나 불편해하는 임직원들도 있었지만 그의 진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강혜진 회장의 확고한 지지를 확인하면서 점차 그를 신뢰하고 협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철강시에 작은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기금 운영과 추모 사업 진행을 직접 챙겼다. 박태민은 민호의 든든한 조수가 되어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아들 지훈이 역시 틈틈이 내려와 아버지를 도왔다. 지훈이는 특히 추모관 건립 계획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건축학 지식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공간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철강시에는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림제약의 지원기금 소식과 추모 사업 계획이 알려지면서 오랫동안 절망과 체념에 빠져 있던 전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사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민호는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동료의 아들이나 성공한 정비공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주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앞장서는 존경받는 지도자이자 희망의 상징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용광구의 허름한 식당에서 몇몇 전직 노동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민호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분들이었고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주름진 얼굴의 노인들이 되어 있었다. 차 이사, 아니 민호야. 한 노인이 막걸리 잔을 채워주며 말했다.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이 자리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꼬. 네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애써주는 모습을 보면 하늘에서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게다. 다른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저 잊혀진 존재라고만 생각했네. 아무도 우리의 고통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고 여겼지. 그런데 자네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주었어. 정말 고맙네. 정말 고마워. 민호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이유였다.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었다. 짓밟힌 사람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그들의 삶에 작은 희망이라도 되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평생 소망했던 하지만 끝내 보지 못했던 바로 그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거리로 나섰을 때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민호는 문득 20년 전 아버지가 해고 통보를 받고 돌아오시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아버지의 뒷모습,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 자신.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무력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양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절규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노래였고 어둠을 가르고 솟아오르는 새벽빛과도 같은 것이었다. 차민호는 이제 그 빛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림제약 본사의 차민호 이사실 창밖으로는 분주하게 돌아가는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종종 철강시 용광구의 작은 사무실과 그곳 사람들에게로 향하곤 했다. 철강시 노동자 지원 기금은 차민호와 강유미 이사, 그리고 노동자 대표들이 함께 운영하며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수십 명의 전직 노동자들이 밀린 병원비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손자 손녀 수십 명이 장학금을 받아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재취업을 원했던 비교적 젊은 해고자들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절망만이 가득했던 용광구에 조금씩 희망의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차상철 기념관 및 용광희망센터의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민호는 이른 아침부터 철강시로 향했다. 한때는 폐허나 다름없었던 낡은 공장 부지는 이제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건물과 푸른 잔디밭으로 변모해 있었다. 건물 1층에는 철강시 공장의 역사를 보여주는 작은 박물관과 함께 그의 아버지 차상철과 동료 노동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2층과 3층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컴퓨터 교육실, 그리고 작은 공연장까지 갖춘 커뮤니티 센터로 꾸며졌다. 개관식에는 강혜진 회장과 강유미 이사를 비롯한 강림제약 임직원들,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수백 명의 전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참석하여 인사인해를 이루었다. 민호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강혜진 회장이 먼저 연단에 올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회한과 진심 어린 다짐이 담겨 있었다. 23년 전 저희 강림제약은 이곳 철강시에서 수많은 분들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과거의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강림제약은 이윤 추구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 기념관과 희망센터가 그 약속의 작은 증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단에 오른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객석을 가득 메운 주름진 얼굴에 눈물 글썽이는 노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청춘을 바쳐 일했던 분들이었다. 오늘 제 아버님 차상철 씨와 그 동료분들의 영혼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셨기를 바랍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곳은 단순히 과거를 추모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배우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약속의 장소입니다. 용광구는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 희망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존엄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훔쳤고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기쁨을 나누었다. 개관식이 끝나고 민호는 아들 지훈이 그리고 그의 오랜 견습생이었던 박태민과 함께 기념관을 둘러보았다. 지훈이는 이제 어엿한 건축 설계사가 되어 있었고 이 기념관 설계에도 일부 참여하여 아버지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 태민이는 민호가 떠난 차씨 카센터를 물려받아 성실하게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정비사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지훈이가 감격에 겨워 말했다. 할아버지께서도 오늘 이 모습을 보시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모든 것은 너희 할아버지와 그 동료분들의 희생 덕분이다. 민호가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다. 강혜진 회장은 조용히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기념관 한쪽에 전시된 빛바랜 단체 사진 속 젊은 시절 차상철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이 공간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거와 화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날 저녁 민호는 오랜만에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그는 비석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놓고 막걸리 한 잔을 올렸다. 아버지, 이제 좀 편안해지셨습니까?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약속 지켰습니다.
아버지와 동료분들의 명예를 되찾았고 다시는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버지의 묘비 옆에 앉아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가 밀려왔다. 20년간 그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사라진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원한에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를 극복하고 용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생존자이자 건설자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지훈이었다. 아버지 어디세요? 저녁 식사 같이 하셔야죠. 오늘 할머니 안희강 회장님도 저희 집에 오시기로 했어요. 수민이 지훈이의 딸 민호의 손녀가 할머니 오신다고 아침부터 신이 났어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관계로 채워지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아픔은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철강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절망의 도시였지만 이제는 재건과 희망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 속에서 차민호는 자신의 작은 역할이 만들어낸 기적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진정한 정의는 단순히 과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왔던 하지만 끝내 보지 못했던 바로 그 새로운 새벽이 이제 막 철강시 위에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차민호는 그 새벽을 향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힘차게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